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습니다. 접종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를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는 1차 접종자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쭉 들어보시고 전반적으로 이 정도면 된 건지 너무 성급한 거 아닌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나온 그 인센티브만으로 접종률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딱 눈에 띄는 인센티브가 크게 보이지 않아서 노인분들께서 그 접종을 받겠다고 마음을 바꾸실 만한 그런 사항들이 잘 보이지 않는 편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 방역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1회 접종자에 허용하는 조치는 정부가 이제 7월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7월에는 대부분의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끝나고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한 시점이라 실외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방역에 위협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크게 방역에 위협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또 백신 접종에 고령층이 우르르 몰릴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안 한다고 하거나 또는 1차, 2차로 나뉘어서 마스크의 어떤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지금도 사실 마스크를 하는 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마스크 안 한 분한테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또 갈등이 일어나거나 시비가 붙기도 하는데 1차십니까, 2차십니까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그렇고 좀 현장에서는 난감한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이론적으로는 실외고 1차 접종을 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시점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예. 그래도 이제 일부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하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쓰지 않도록 이제 허용을 해주면서 예. 사회적 신뢰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서 이 일상으로 점차 복귀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혹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뭐 네. 보셨겠습니다마는 지하철 손잡이를 열심히 닦기도 하고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하루 종일 닦고 백화점 문을 늘 손잡이를 닫고 뭐 여러 가지 방책을 썼었는데 갑자기 변이 바이러스도 번진다고 하는데 마스크도 벗어도 된다거나 실외 활동에 뭔가 완화 조치들을 이렇게 우르르 내놓으면 갑자기 확 번지는 거 아닐까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에 저항력이 있는 경우, 또 이제 전파력이 높은 경우 더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이제 영국발 변이의 경우는 기존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 이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전파의 양상을 봐가면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백신 인센티브 조치를 좀 세밀하게 조정해 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확진자 발생 양상과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그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신 접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는데 일각에서는 그것보다는 접종 후에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좀 확실한 보상 얘기를 갖다 쭉 내놓고 담보를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정부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해외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입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이상 반응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들이, 보상에 관한 통계들이 나오진 않고 있어서 예. 직접적인 비교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제 정부가 밝힌 것처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된 사례가 지금 불과 한 10건 내외 정도에 불과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기저질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치료비를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해 나갈 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확률이 낮다고 해도 4개 이상 반응이 생길까 우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노인분들의 걱정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 중에 이제 가장 앞에 가 있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특히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불안감은 혈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더 사람들을 이제 자극하기도 했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가 실제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궁금하고요. 언론에서는 유독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자꾸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뭔지도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파이자 백신의 부작용의 빈도는 이상 반응의 빈도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예,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반응에서도 발생 빈도가 비슷하고요. 단 이제 혈전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더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의 위험도의 차이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이나 불안감이 좀 너무 과장되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정부가 애초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유보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신과 논란이 시작되는 출발점을 제공하긴 했지만, 이후에 너무 많은 이제 언론에서의 어떤 이상 반응에 대한 보도가 좀 과도하게 나가거나 예, 또 유튜브 같은 곳을 통해서 좀 가짜 뉴스에 가까운 그런 불안감을 조장하는 뉴스 정보들이 유포되면서 국민들이 더 실제보다 큰 불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 갖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한번 다시 쭉 살펴봤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관한 기사들을. 사실 상당수의 기사에는 그 안에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뒤쪽에 가면 다 조금씩 붙어 있는데, 제목을 네. 너무 자극적으로 뽑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제목만 읽고 끝나니까 점점점 이러한 그 어떤 공포심이라든가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읽는 분들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